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역사의 변곡점 또 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야 조금 넓혀보도록 하죠. 이 편에서는 일본의 동남아 진출, 일반적으로 남방작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리즈가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어떤 작전이 있었고 또 누가 이겼고 졌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일본의 전쟁사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본이 개항을 하고 또 메이지 유신을 겪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청일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일 전쟁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전쟁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청일 전쟁도 그렇고 러일 전쟁도 그렇고 1차 대전 동안 일본은 열강 그리고 또 열강의 중심인 앵글로색슨이 언제나 지지를 했던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의 경우에 청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영국이 가장 나서서 도왔고요. 다른 서구 열강 거의 모두가 도왔죠. 그 다음에 러일 전쟁 같은 경우에 러시아야 뭐 어차피 그 상대방이니까 도울래야 도울 방법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아주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츠담 조약 또한 포츠머스 조약 또한 미국이 많이 중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차 대전에서도 일본은 뭐 1차 대전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큰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연합국 측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미 열강 그리고 열강의 중심이었던 앵글로색슨의 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 만주사변부터죠.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 열강의 시각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국제연맹이 리튼 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일본이 일으켰던 만주사변을 침략행위라고 규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열강들이 왜 그때부터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져야 했을까? 이건 바로 일본에게 이미 주어지고 열강이 인정했던 그러한 세력권을 일본이 벗어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남만주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열강은 남만주, 만주 남부 쪽에 대해서는 일본의 세력권이라고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남만주를 벗어나면서부터 열강의 시각은 아예 달라져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일본의 대상은 열강이 되어버립니다. 그전에는 열강, 유럽과 유럽 열강들과 미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쟁 상대방이 바로 그 열강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A, B, C, D 포위망, 그러니까 A가 아메리카 미국이고요. B가 브리튼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차이나 중국이고 D는 더치 네덜란드입니다. A, B, C, D 포위망 그리고 일본의 인도 차이나 진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즉 일본이 왜 그래야 했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전면전, 즉 중일 전쟁이 벌어진 것은 1937년 7월 7일 늦은 밤의 일입니다. 이미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일본에 비해서 중국은 군사력이 미약했고 또 그 미약한 군사력마저도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군의 공세는 거의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실 첫 충돌은 다분히 우발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7월 11일 충돌이 있은 지 나흘 후에 중국과 일본은 1차적으로 정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대규모의 병력을 중국으로 즉시 증파했고 7월 25일부터 지금의 베이징, 그 당시 이름으로 베이핑과 그 다음에 텐진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전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본은 그해 10월까지 화북의 거의 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일본의 다음 목표 지역은 화중 지역이었죠. 그래서 상하이를 공격하면서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상하이를 공격하자 당시 중국군 총사령관이었던 장제스가 80만의 병력을 급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80만이 일본에게 상대가 되지 않고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전략적인 실수였는데요. 80만이나 되는 병력을 상하이에 집중시키게 되면서 이기지도 또 못하게 되니까 중국은 더 이상 싸울 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군은 사실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양쯔강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난징에서 대학살이 벌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중국군은 계속해서 후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너무 큰 나라였습니다. 비록 일본이 이른바 파죽지세로 진격을 계속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전쟁이 확대되면서 일본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 일본이 전 중국을 완전히 영원히 자신의 땅으로 점령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이 중국 측에 대해서 내놓은 협상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내몽골의 자치정부를 수립한다. 그 다음에 만주국 국경으로부터 베이징 그리고 텐진 남방까지를 비무장지대로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주 땅은 완전히 자기 땅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상하이의 비무장지대를 확대하고 중국 정부가 항일 정책을 펼치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일본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라라는 이야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도상에서 이 부분 한국은 어차피 1910년에 병합을 한 상태였고요. 만주국을 세운 것이 1931년 여기까지를 일단 자신들의 영토로 간주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토에 대한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당시 중국 정부 내에서는 이 안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나중에 일본과 손을 잡고 괴뢰 정부의 수반에 오르는 왕징웨이 지금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 안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죠. 장제스의 입장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거부되었습니다. 일본 또한 그 수도 동경에 있는 대본영에서는 전쟁 확대를 꽤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 와 있는 일본군들은 본국 정부의 통제가 먹히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면서 유럽 국가들도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왼쪽에 있는 나치 독일을 말하는데요. 중국 장제스 정부하고 독일은 상당히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나치가 일본과 급격히 가까워지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던 독일 군사 고문단의 단장 또한 본국의 명령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중국을 돕기 시작한 것이 소련이었습니다. 지금 오른쪽인데요. 소련은 원조 자금을 2억 5천만 불이나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고문에다가 병력도 2,000명, 그 외에도 비행기를 무려 900대, 그 다음에 전차, 탱크를 82대, 뭐 화포 2,000문, 그 다음에 뭐 소총 5만 정 이러면서 차량도 2,000대나 제공해 줄 만큼 당시 소련 경제력을 감안했을 때는 정말 최고의 지원을 중국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도 있고 또한 중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일본군의 중국 공격은 지지부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본으로서는 뭔가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끊으면 중국이 알아서 항복을 하든지 최소한 협상에 나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이 지도가 이제 일본에서 나온 지도였는데 일단 미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1941년 개전 후에 중국에다가 지원한 것만 17억 3천만 달러랬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 1939년에 100만 파운드, 40년에 또 1000만 파운드, 그 다음에
40년에 또 1,000만 파운드를 차관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1938년에 1억 5천만 프랑, 그 다음에 39년에 8천만 프랑을 차관 및 원조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다른 나라로부터의 원조만 끊어버리면 최소한 협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중일 전쟁 기간 동안에 일본하고 중국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여러 번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실패했는데요. 자, 일본으로서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외국어로부터 중국에 대한 원조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끊는 방법은 원조가 들어오는 길을 끊어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장 루트, 즉 장제스를 돕기 위한 물자와 인력을 운송하는 루트가 있었습니다. 총 4개 정도의 루트였거든요. 이걸 끊으면 되는 것이죠. 지금 가장 먼저 지금 여긴 5개가 나오는데 저는 4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넘어간 요걸 빼고 설명을 드려야 되죠. 먼저 여기가 홍콩입니다. 홍콩에서 주강의 수운을 이용해서 중국 대륙 내부로 통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이 루트를 통해서 서양 국가들이 중국에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1938년 10월 홍콩 바로 앞에 있는 광저우를 점령을 하고 얼마 후에는 영국령이었던 홍콩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 왜 공격을 했는가? 그것이 바로 영국과 싸움을 했던 이유가 바로 영국으로부터 중국 지원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얘기할 것이 바로 이 편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루트였습니다. 당시 인도차이나는 프랑스 식민지였죠.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의 서부 여기에서부터 물자를 중국의 운남성 쪽으로 운남성의 쿤밍 즉 곤명으로 수송한 루트가 있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또 하나가 이제 소련으로부터 오는 루트였습니다. 근데 이 루트는 사실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1년 독일이 전격적으로 소련을 침공하면서 소련으로서는 독소 전쟁에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중국에 물자를 공급하고 말고 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도 소련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영국의 처칠이 소련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이 루트를 통해서 중국을 지원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일본은 1941년 소련과의 사이에 중립조약을 맺어버리면서 이 루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졌던 루트가 바로 지금의 여기가 이제 미얀마 그러니까 버마 옛날 이름으로 버마입니다. 버마에서 2개의 육로와 1개의 공중 루트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그 당시 여기가 영국 식민지였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 나중에 이것을 끊기 위해서 버마로 진격해가고 영국군과 직접 싸우게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버마에서 넘어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상당히 최근까지도 이 길이 그 교통로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중국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물자 공급을 끊어버리려는 일본 그리고 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중국에 물자를 공급해서 일본의 추가적인 세력 확장을 막는 서양 열강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ABCD 포위망입니다. A 아메리카, 그 다음에 B가 브리튼이죠. C가 차이나, 그 다음에 D가 더치 네덜란드입니다. 이 네 나라가 합쳐서 일본의 추가적인 세력 확장을 막은 것이고 또 일본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인도차이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차이나는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원래 일본하고 프랑스는 일본의 개국 초기부터 좋은 관계였고 러일 전쟁 때는 프랑스가 일본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충돌이 생길 뻔했는데 1907년에 일본하고 프랑스가 동맹 조약을 맺으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에 살짝 금이 가게 된 것이 이제 인도차이나, 그러니까 주로 지금 국경 개념으로는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총독부에서는 이 모습이 보기 싫었겠죠. 하지만 어차피 당시 뭐 일본에서 독립운동이나 민족운동을 한 사람들은 한두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도 있었고요. 중국도 있었고 또 인도 사람들도 일본에 가서 독립운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일본은 그 인도 차이나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물자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를 막 압박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1938년 10월 27일에 인도 차이나에 있던 프랑스 총독부가 프랑스 정부의 그 명령을 받아서 중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통제가 실제로 있지는 않았고, 그래서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밀수가 계속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다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정부에게 국경을 봉쇄하고 감시 감독관을 파견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프랑스 측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군사작전을 좀 하기도 했지만 모든 군사작전은 중국 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물자 공급의 근원이 되는 인도차이나는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담으로 1992년에 개봉된 프랑스 영화 인도차이나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우발적인 일로 사고를 치고 프랑스군을 탈영한 프랑스 장교가 베트남 출신 연인과 함께 북부 인도차이나로 가게 되는데, 멀리 보이는 구름을 보면서 누낭이라고 하면서 누는 구름이고 낭은 남쪽이라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바로 한자로 옮기면 구름운 남역 남이 되어서 운남이 되는 것이죠. 운남성. 그만큼 인도차이나 북부하고 운남성은 붙어 있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 1940년 5월 10일입니다. 그 전해인 1939년 9월 1일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940년 5월 10일에 독일은 프랑스를 전격적으로 침공했던 겁니다. 프랑스는 이미 건설되어 있던 마지노선을 믿고 있었는데 독일은 이걸 우회해서 벨기에 쪽으로부터 침공에 들어갔고 프랑스는 패배해서 항복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파리를 비롯한 북부 프랑스를 직접 점령해서 관리하고 대신 프랑스 남부를 중심으로 프랑스라는 이름의 정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의 수도가 위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위시 프랑스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본토를 메트로폴리탄 프랑스라고 부르는데 당시 프랑스 본토는 북부 지역을 독일이 점령하고 남부는 페탱이 이끄는 세력이 지배하면서 상황은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식민지는 좀 애매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사진 보시죠. 아주 유명한 사진이긴 한데요. 이 사진은 파리가 아니고 프랑스의 마르세유에 찍은 사진입니다.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프랑스군의 유서 깊은 각 연대 깃발들을 모두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로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 프랑스 신사가 울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은 곧 당시 프랑스 식민지는 독일의 군사력이 완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영화 카사블랑카를 봐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그 프랑스의 전 세계 식민지에 있는 군대는요, 베탱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위시 프랑스의 편에 선 군대도 있고 드골이 런던에서 만든 자유 프랑스 망명정부 편에 선 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군부대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노린 것이 바로 이 포인트였습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한 것이 1940년 5월 10일이었고 프랑스가 져서 항복한 것이 6월 25일입니다.
일본은 유럽 전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6월 19일 이미 전세가 기울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인도차이나에 있는 프랑스 총독에게 최후 통첩에 해당하는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 요구 내용은 중국으로 가는 모든 공급로를 차단하고 일본 군인 40명이 가서 상황을 감시할 테니까 입국을 허락해달라라고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내용을 자신들의 동맹국이었던 독일로 보냈는데 이것을 영국 정보부가 중간에서 가로채 버렸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미국과 공유를 했던 겁니다. 이로부터 미국이 일본을 보는 시각, 그 다음에 액션 플랜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도차이나에 있던 프랑스 총독은 처음에 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일본이 육군과 해군을 동원해서 이동 중이었고 이미 따라서 어차피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인도차이나에 있던 프랑스군은 일본군이 공격해 온다면 이거를 당해낼 수준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본국으로부터의 지원도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직 첫 번째 요구에 대해서 결정도 안 내렸는데 일본은 6월 22일에 두 번째 요구를 말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해군이 관할하고 있던 광저우만 여기에다가 자신들이 해군 기지를 설치하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날짜를 딱 박아서 7월 7일까지 모든 중국 국경을 봉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니시하라 장군이 하노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 사항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군 기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일본군의 이동 통로로서 인도차이나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차이나에 있던 프랑스 총독은 본국 정부에 이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견을 붙였는데 그 의견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보냈습니다. 당시 인도차이나에 있던 프랑스 병력을 가지고 일본에게 이기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저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프랑스 본국이 무서워했던 것은 일본보다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협상 기간 동안 아주 무서워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아직 중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도양의 지부티에 세네갈 출신 용병 4,000명을 준비시켜 놓고 이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도차이나에도 32,000명의 프랑스 정규군과 17,000명의 보충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판단에 의하면 한번 해볼 만한 규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 본국의 비시 정부였죠.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지도인데 프랑스가 지면서 지금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주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우리가 속칭 말하는 알사스 로렌입니다. 알사스 로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독일 땅이다라고 합쳐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역 조금 넓어지죠. 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독일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프랑스 땅이긴 한데 독일이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비시 프랑스, 비시가 여기 있는 도시거든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시 프랑스가 통치하라라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또 그레노블로부터 이 지역, 이건 사실 역사적으로는 아주 오랜 연원을 가진 지역인데 툴롱에서부터 니스까지 이 남프랑스 지역, 이건 또 이태리가 그 당시에 합병을 해버렸던 그런 일입니다. 프랑스 역사에 이런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협상을 계속하는 동안 비시에 있는 프랑스 정부가 독일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일본 요구가 너무 심하니까 좀 중재 좀 해주세요 했는데 독일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차이나에 있던 프랑스 총독은 미국하고 영국에도 도움을 요청했는데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시 프랑스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지시를 했던 겁니다. 즉 일본군이 인도차이나를 이동 통로로 이용해도 좋다. 하지만 그것은 중일 전쟁 동안만에 한한다라고 한정을 붙이긴 했습니다만 별 의미는 없죠. 근데 아직 공식적인 답변도 오기 전에 9월 6일 날 일본군이 그냥 들어와 버렸습니다. 별다른 저항은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일본군 숫자 좀 줄여달라라고 요청 좀 한 것이 모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차이나는 일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도차이나 북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 뒤에 월남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도차이나는 거의 언제나 북부와 남부가 다른 문화권입니다. 실제로 경제권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계는 그 북부까지였거든요. 그러다가 1940년 12월 9일에 비시 프랑스 정부가 일본군이 4만 명까지 인도차이나에 주둔할 수 있다라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일본군은 들어와 있었고 4만 명이 될 때도 있고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즉시 인도차이나 남쪽으로 군대를 이동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영국과 미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당시 일본으로서는 북쪽의 만주에 대한 소련의 위협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난 것이 1941년 6월에 있었던 독일의 소련 침공입니다. 이제 소련이 완전히 연합국측으로 넘어가면서 일본군은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가 훨씬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당시 미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대두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석유를 확보해야 하죠. 이때 떠오른 가능성이 바로 지금의 인도네시아, 즉 당시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던 동인도 제도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14만 명의 일본군이 인도차이나 남부로 진입합니다. 1941년 7월 28일입니다. 인도차이나를 통치하던 프랑스군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죠. 이제 일본이 무엇을 바라는가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영국은 새로운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인도차이나까지만 해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군사 작전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프랑스가 겪고 있던 국내 문제가 가장 컸죠. 당시 과연 비시 프랑스로 볼 수 있을까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일본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자기들이 성공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2차 대전으로 유럽과 미국이 모든 신경과 그 다음에 모든 국력을 유럽에 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던 것인데 하지만 그때 이미 문제는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역을 일본은 통치할 만한 국력도 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통치 기술도 아주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 큰 것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미국과 영국을 적국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을 공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진주만 공격 그리고 태평양 전쟁인데요. 이것 또한 어떤 전쟁의 진행보다는 왜 그래야 했을까? 그 다음에 일본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왜 일으켰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다라고 해서 미국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뜻을 가진 것은 아니었겠죠. 또한 일본은 유럽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바란 것은 바로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시종일관 가장 큰 신경을 썼던 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이었고 그 중국 중에서도 화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북은 화북 자체만이 아니라
만주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권의 확보, 그리고 멀리 가봤자 산동반도까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석유였습니다. 미국이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은 석유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금 이제 보이는 것 중에서 왼쪽 만화를 보면 일본의 전쟁 기계에 기름을 넣는데 미국이 기름을 딱 끊어버리는 그런 만화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석유가 있는 지역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중동까지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대안은 동남아시아였는데 동남아시아를 차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을 방해하는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영국의 동양 함대도 있었는데 당시 영국은 유럽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동양 함대가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태평양 함대만 없어지면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1941년 12월 7일에 일본 해군이 하와이의 진주만에 있는 미국 태평양 함대를 급습했던 겁니다. 일본은 어디를 보더라도 미국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국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선 당시 유럽 전선에서는 나치 독일이 너무 큰 승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유럽 대륙은 거의 독일 손아귀에 다 들어가 있었고 마지막 남은 한 나라 영국만이 독일 공습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당연히 미국의 국력이 모두 유럽에 집중된다라고 계산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 미국은 전통적으로 반전 분위기 그리고 전통적인 고립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선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괴멸시키고 나면 당장 미국이 유럽 전선 때문에 더 이상 태평양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서 좋은 조건으로 강화 협상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일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착각이 대략 한 세 가지 정도였는데요. 가장 먼저 미국과 영국, 즉 앵글로색슨은 이미 일본이 남만주, 지금 이 사진에서 지도에서 일본 이 본토야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1910년 우리나라를 병합한 것까지는 전 세계 열강들이 모두 인정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이기면서 지금 이제 남만주와 북만주가 물론 남쪽과 또 이 북쪽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요 거의 동서비슷하게 나눠져서 이쪽이 이제 남만주고 이쪽이 이제 북만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남만주 여기까지는 열강들이 다 일본의 땅으로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만까지도 뭐 인정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본이 만주 전체 그리고 또 중국 땅까지 넘어가려면 자신들이 앵글로색슨이 이미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거를 몰랐습니다. 최소한 중국까지는 어차피 미국과 영국의 식민지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별 문제 없던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제력과 산업 구조에 대한 오판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수준의 경제력을 가졌다는 정도는 일본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력에서 잠재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계산에 오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업구조의 재편 속도를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즉시적으로 생산력이 오를 수 있고 중공업 기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전쟁 경제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계산과는 달리 너무 빨리 전쟁 경제 구조로 들어가 버렸던 겁니다. 마지막 오판이 초기 성공에 대한 과신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초기에는 승리를 거듭할 것이라는 생각은 일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1942년 4월 29일에 히로히토 천황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 파티가 열렸겠죠. 진주만 기습이 1941년 12월 7일이니까 대략 한 4,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천황이 승리의 과실이 우리의 입안으로
너무 빨리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본 히로히토 천황은 군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이기고 있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불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의 이 성공이 일본 군부에 대한 브레이크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와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 또 외교적 접촉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적 공격으로 나가면서 끝내 이렇게 일본은 패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마지막 클로징입니다. 어차피 역사에서 가정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팩트만 본다면 그때 일본은 더 이상 브레이크가 없었던 것이죠. 일본이 도대체 부족한 국력으로 어떻게까지 전쟁을 치렀는가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제 동아시아는 또 한 번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는 또 번외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황제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로 나와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영화인데요. 그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사람 아신자로 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그리고 늘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